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지은이는 아툴 가완디, 옮긴 사람은 김희정, 펴낸 곳은 부키 출판사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렇게 여러 날 쉰 적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메일과 댓글로 염려해 주셨는데요. 기다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의과대학 교수인 아툴 가완디가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존엄과 의학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나이가 들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삶의 비극을 피할 길이 없지요. 하지만 죽음은 실패가 아니고 죽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때때로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능한 한 오래 살기를 꿈꾸며 현대의학은 바로 그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는데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외과 수술, 화학요법, 방사능 치료 등으로 대변되는 의학적 처치들도 죽음을 미루고 생명을 연장하려는 노력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지요. 결국에는 죽음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아툴 가완디의 문제의식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being mortal이라는 원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대체 무엇을 위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의학적 싸움을 벌여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육체가 파괴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마지막에는 가족과 작별의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병실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희생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1, 2년 정도의 생명 연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얻은 약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남은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노쇠해지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죽어갈 때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걸까요?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죽음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만 인간답게 죽어갈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에 매달리기보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고 인간답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지요. 저자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책의 서문과 8장 용기 부분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문.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지만 죽음을 다룬 적은 거의 없었다. 첫 학기에 바짝 마른 해부용 사체를 접하기는 했지만 그건 그저 인체 해부학을 배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전공 교재는 나이 들어 쇠약해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려주는 것이 없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루었다.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이 알고 있던 의대 교육의 목표는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있지 꺼져가는 생명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하기로 죽음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건 단 한 번뿐이었다. 톨스토이의 고전 중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1시간 다뤘을 때였다. 학생들을 더 원만하고 인간적인 의사로 키워내기 위해 매주 연 환자 의사라는 세미나 중 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세미나를 하면서 신체 검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배울 때도 있었고 사회 경제적 요인과 인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울 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세미나실에 모여서 이름도 모르는 불치병에 걸려 점점 병세가 악화돼가는 이반 일리치의 고통에 대해 생각했다. 나이 45살인 이반 일리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간급 치안 판사로 항상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잘한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그는 어느 날 사다리에서 떨어진 뒤 옆구리에 통증을 느낀다.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서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전에는 지적이고 세련되고 활기차고 상냥한 사람이었던 일리치가 점점 우울해지고 쇠약해지자 친구와 동료들은 그를 피한다. 그의 아내는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의사들을 불러들인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의사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고 그들이 내린 처방은 하나같이 소용이 없다. 자신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는 이 상황에 일리치는 화를 내기만 한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반 일리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기만과 거짓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두가 그는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저 아플 뿐이며 잠자코 치료를 받기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 말이다. 이반 일리치는 때로 어쩌면 상황이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점점 몸이 허약해지고 수척해지면서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극도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인 채 산다. 그러나 의사, 친구, 가족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주제를 용납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일리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아무도 그를 그가 원하는 만큼 동정하지 않았다. 톨스토이는 계속해서 말한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통증을 겪고 난 후에 그가 가장 원했던 건 사람들이 아픈 아이에게 그러하듯 자기를 동정해 주는 것이었다. 누군가 다독거리면서 안심시켜주기를 갈망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공무원인데다 턱수염이 하얗게 새기 시작하는 나이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위안을 얻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을 열망하고 있었다. 의대 학생들의 생각은 이랬다. 이반 일리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적절히 위로하지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인정하지도 못한 것은 모두 당시 문화와 개별 인물들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톨스토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세기 말 러시아는 우리에게 가혹하고 거의 원시적으로까지 보였다. 우리는 현대의학 지식이 있었다면 그게 무슨 병이었든 간에 일리치를 고칠 수 있었을 거라 확고히 믿었고 또한 정직과 친절이 현대 의사의 기본적 책임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환자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 있으리라는 자신이 있었다.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었다. 어떻게 공감하고 동정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출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의대 학비를 내는 것은 인체가 돌아가는 과정과 병리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병을 멈추기 위해 지금까지 축적해온 방대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 외에는 별로 달리 생각할 만한 게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에 대해서는 금세 잊고 말았다.
그러나 몇 년 후 외과 전공의 훈련을 거쳐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한 나는 점점 쇠락해 가다가 죽음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내게 그들을 도울 준비가 얼마나 안 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외과 전공의 과정 1년차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첫 에세이는 조지프 라자로프라고 이름 붙인 환자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시 행정 담당관인 그는 몇 년 전 폐암으로 아내를 여의었는데 60대에 접어든 후 그도 불치암에 걸렸다. 전립선암이 몸 전체에 전이된 것이다. 체중이 20kg 이상 줄었고 복부, 음낭, 다리에 물이 차올랐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오른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배변 조절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내가 신경외과 병동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병원에 입원했다. 암이 흉추까지 번져서 척수를 누리고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암 자체는 고칠 수 없었다. 하지만 의료진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비상 방사선 치료에도 암세포는 줄어들지 않았다. 신경외과 주치의는 그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다. 하나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완화치료, 다른 하나는 척추에서 점점 자라나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었다. 라자로프는 수술을 선택했다. 당시 신경외과 인턴이었던 나의 임무는 그가 수술에 따르는 위험을 이해하고 있으며 수술하기를 원한다는 확인 서명을 받는 것이었다. 나는 라자로프의 입원실 밖에 서서 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그의 차트를 쥔 채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궁리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척수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암을 완치하거나 마비를 되돌릴 수도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무슨 짓을 해도 잘해야 몇 달 이상 살지 못할 것이고 수술에는 위험이 따른다. 가슴을 절개하고 갈비뼈를 하나 드러낸 다음 폐에 바람을 빼서 납작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척추에 접근할 수 있다. 출혈이 많은 수술이고 회복은 더딜 것이다. 그는 이미 쇠약해진 상태에서 몸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에까지 직면해 있었다. 수술로 삶의 질이 나빠지고 수명이 단축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신경외과 주치의가 이 모든 가능성을 라자로프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그는 자신이 수술을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나는 그냥 환자를 만나 서류를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라자로프의 얼굴은 잿빛에다 굉장히 수척해 보였다. 나는 인턴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후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수술에 따르는 위험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수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마비,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되 너무 가혹하게 들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말이 그를 화나게 만든 것 같았다. 병실에 함께 있던 그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는 게 과연 좋은 생각인지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라자로프는 마뜩찮다는 듯 말했다. 그래서 날 포기하겠다는 거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라자로프에게서 서명을 받은 후 병실 밖으로 나오자 그의 아들이 따라 나오며 나를 잡았다. 어머니가 중환자실 인공호흡기에 매달린 채 임종했을 때 아버지 자신은 저렇게 죽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운다는 얘기였다. 당시 나는 라자로프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수술에 따르는 위험 때문이 아니라 수술을 받아도 그가 원하는 삶을 되찾을 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변 능력, 활력 등 병이 악화되기 전에 누렸던 생활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니었다. 길고도 끔찍한 죽음을 경험할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추구한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수술은 기술적으로는 성공이었다. 8시간 반에 걸친 수술로 그의 척추에 침범한 종양을 제거하고 척추재를 아크릴 시멘트로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덕분에 척수를 짓누르던 압력은 사라졌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의 부담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 중환자실에 들어간 그는 호흡 부전이 생겼고 전신 감염에 걸렸으며 움직이지 못해서 피떡이 고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투여한 혈액 희석제 때문에 출혈을 일으켰다. 우리는 날마다 뒤처지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 후 14일째 되는 날 그의 아들은 의료진에게 이 모든 것을 그만 멈춰달라고 말했다. 라자로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인공호흡기를 끄는 임무가 내게 떨어졌다. 나는 그에게 투여되고 있는 모르핀 주사 용량이 충분히 높은지 확인했다. 호흡 곤란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혹시 그가 내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숙여 호흡기를 입에서 빼내겠다고 속삭였다. 호흡기를 빼내자 그는 몇 번 기침을 하고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그의 호흡이 점점 힘겨워지더니 이내 멈췄다. 나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점점 꺼져가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내가 처음 라자로프에 관한 글을 쓴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다. 그리고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시 그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그 앞에서 놓여있던 선택지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얼마나 꺼려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갖는 특정 위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병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암 주치, 방사선 치료사, 외과 집도의 등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몇 달에 걸쳐 그의 치료를 도왔던 의료진 모두가 그 문제를 논하려 하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를 둘러싼 큰 그림이나 의료진의 궁극적인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돌보는 데 실패한 것은 물론이다. 라자로프가 환상을 쫓고 있었다면 의료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여기 병원에 있었고 몸 전체로 점점 퍼져가는 암 때문에 부분적인 마비를 겪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단 몇 주 전에 누리던 삶으로도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환자가 그 현실에 대처하도록 돕는 일은 우리 능력 밖의 일로 느껴졌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지도 환자를 위로하지도 적절한 안내자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환자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치료 방법을 제시했을 뿐이다. 어쩌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면서 말이다. 우리는 이반 일리치가 만났던 19세기의 원시적인 의사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었다. 아니, 실은 더 나빠진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환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육체적 고문을 가한 것을 생각하면 말이다. 누가 더 원시적인 의사인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일 아닌가. 현대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삶을 더 오래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나이 들어 죽어가는 과정은 의학적 경험으로 변질되었고 의료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놀라울 정도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현실이 대체로 주목받지 못하는 까닭은 삶의 마지막 단계가 점점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1980년대에 이르자 이 비율은 17%로 줄었다. 이 시기에 어떻든지 집에서 죽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못할 만큼 갑작스럽게 일을 당했을 공산이 크다. 말하자면 중증 심장마비, 뇌졸중,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거나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도움을 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진국에서도 노화와 죽음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겪는 일이 됐다. 의사가 되면서 나는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 치료를 하는 입장이 됐다. 두 분 다 의사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음에도 병원에서 접하는 모든 것이 새롭기만 했다. 나는 이전까지 누군가 죽는 것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자신도 언젠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이 생각나서가 아니었다. 어쩐 일인지 내 또래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나는 의사 가운을, 그들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서로 입장이 바뀌는 그림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내 가족이 환자가 되는 상황은 상상할 수 있었다. 내 가족들, 아내, 부모님, 아이들, 내 가족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을 앓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의학기술 덕분에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의학기술로도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봤을 때 나는 충격을 받고 말았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내 환자가 죽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반칙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게임의 규칙을 저쪽에서 어긴 것 같은 느낌 말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어떤 게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게임에서 우리는 항상 이기도록 되어 있었다. 새로 일을 시작한 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이나 죽음 그 자체를 맞닥뜨려야 한다. 처음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처음 환자들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나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내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 집에서, 내 침대에서 죽은 환자의 시체를 발견하는 악몽에 되풀이됐다. 나는 꿈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 도대체 이 사람이 여기 어떻게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꿈속이지만 나는 발각당하지 않고 시체를 병원에 되돌려 놓지 않으면 엄청난 공경에 빠질 것이고 심지어 체포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시체를 자동차 트렁크에 넣을까 생각해 보지만 너무 무거울 것 같다. 트렁크에 넣는데 성공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피가 기름 얼룩처럼 스며나오다가 결국 넘쳐 흐른다. 병원까지 가지고 가서 환자 이송용 침대에 싣고 복도를 헤매지만 그 환자가 입원해 있던 병실을 찾지 못할 때도 있다. 그때 누군가가 이봐 하며 나를 쫓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심장이 요동치며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면 어둠 속에서 아내 옆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죽였다고 느꼈다. 나는 실패한 것이다. 물론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죽음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죽음이 비록 우리의 적일는지는 모르지만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이 진실을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내가 책임져야 할 이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제는 돌아가신 외과의 서윈 눌랜드 박사는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서 이렇게 한탄한다. 우리 전 세대까지는 자연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하고 받아들였다. 의사들은 패배의 징후를 훨씬 더 기꺼이 인정하려 했고 그것을 부정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덜 오만하게 굴었다. 그러나 나는 기술이라는 놀라운 무기가 배치된 곳에서 훈련을 받는 21세기의 경로를 따라가면서 덜 오만하게 굴었다는 것이 정말로 무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보통 의사가 되는 사람들은 일에서 얻는 만족감을 상상하며 이 길에 들어선다. 그리고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 능숙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것은 목수가 다 부서져가는 골동품 서랍을 감쪽같이 고치는 데 성공하고 얻는 깊은 만족감. 아이들이 어느 순간 원자라는 개념에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때 과학 선생님이 얻는 만족감과 다르지 않다.
만족감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데서 오기도 하지만 어렵고 난해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능숙하게 해결했다는 데서 오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나이를 먹는다는 삶의 비극을 피할 길이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제는 죽은 환자들, 죽어가는 환자들이 꿈에 나타나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고칠 수 없는 환자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선택한 직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때문에 존재하고 성공한 분야다.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 질문에 대해 적절히 답하지 못해 왔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또한 그것이 냉담함과 몰인정함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죽음을 일종의 의학적 경험으로 만드는 실험이 시작된 것은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역사가 짧은 셈이다. 그리고 그 실험은 실패하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은 현대인이 경험하는 죽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게 어떤 건지, 의학이 이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한성에 대처하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현실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외과의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중년이 된 나는 이제 나 자신도 내 환자들도 현재의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어떤 답이 나와야 할지, 심지어 적절한 답을 내놓는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둘러싼 베일을 벗기고 더 가까이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가장 혼란스러운 게 무언지, 가장 이상한 게 무언지, 혹은 가장 불안한 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저자이자 과학자로서 말이다. 사실 우리는 노인들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의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실망시키는지 알 수 있다. 아주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뇌를 둔화시키고 육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치료를 받으며 점점 저물어가는 삶의 마지막 나날들을 모두 써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요양원이나 중환자실 같이 고립되고 격리된 곳에서 치료를 받는다.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채 엄격히 통제되고 몰개성화된 일상을 견뎌내면서 말이다. 늙어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꺼려하는 경향 때문에 우리는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더 많아졌고, 환자들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위로와 안식을 거부당해왔다. 우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공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의학, 기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손에 우리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져 왔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다. 죽음, 좀 더 정확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주제일 수도 있다. 의사가 생의 종말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조망하는 책을 썼다고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거론한다 해도 어떤 이들은 늙고 병든 구성원들을 희생시키는 고려장식 공동체의 망령을 불러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혹하고 가차없는 삶의 사이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늙고 병든 구성원들이 이미 희생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더 나은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고 발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 용기,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순간. 기원전 380년 플라톤은 대어편 중 하나인 라케스를 집필했다.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장군 2명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
언뜻 보기에는 무척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대화다. 바로 용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라케스와 니시아스는 소년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킬 때 갑옷을 입혀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답을 찾으려고 소크라테스를 찾아간다. 니시아스는 갑옷을 입혀야 한다는 쪽이고 라케스는 그렇지 않다는 쪽이다. 먼저 소크라테스가 묻는다. 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그러자 두 사람 모두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다시 한번 소크라테스가 묻는다. 용기는 뭘까요? 그러자 라케스는 영혼이 뭔가를 견뎌내는 힘이라고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에 그다지 호응하지 않는다. 그는 견뎌내는 것보다 후퇴, 심지어 도주를 하는 것이 더 용감한 행동일 때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한다. 견디는 것이 어리석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라케스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수긍하고 다른 답을 내놓는다. 어쩌면 지혜롭게 견뎌내는 힘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정의는 좀 더 말이 되는 듯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용기가 지혜와 꼭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야 하는 덕목인지 묻는다. 지혜롭지 못한 목표를 추구할 때 보이는 용기를 찬양할 때도 있지 않은가. 라케스는 이를 인정하고 갑자기 니시아스가 끼어든다. 그는 용기란 전쟁을 비롯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얼 두려워하고 무얼 희망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거기서도 잘못된 점을 찾아낸다. 미래에 대한 완벽한 지식 없이도 용기를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래야 할 때가 많다. 두 장군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야기는 두 장군이 용기에 대한 최종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끝난다. 그러나 독자인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용기란 무얼 두려워하고 무얼 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다. 그리고 지혜란 분별력 있고 신중한 힘이다.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는 삶의 끝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다. 이는 무얼 두려워하고 무얼 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다. 그런 용기를 갖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진실을 직면하기를 꺼린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용기가 있다. 바로 우리가 찾아낸 진실을 토대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다. 문제는 어떤 것이 현명한 길인지 알기 어려운 때가 너무도 많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나는 이게 단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어려우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나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삶의 마지막 단계를 제어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안한다는 것은 보통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을 진정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물리학과 생물학 그리고 우연일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 역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용기란 이 두 가지 현실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에게는 행동할 여지가 있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지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려면 몇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우리가 병들고 노쇠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서 가장 잔인하게 실패한 부분은 이것이다. 그들이 단지 안전한 환경에서 더 오래 사는 것 이상의 우선순위와 욕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둘째,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나갈 기회를 갖는다는 건 삶의 의미를 지속시키는데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우리에게는 삶의 마지막 장에 남아있는 가능성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
제도와 문화, 그리고 대화 방식을 변화시켜 나갈 기회가 있다. 물론 불가피하게도 맨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가능성을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긴 하다. 삶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유지하게끔 한다는 논리에는 스스로 종말을 앞당기기를 원할 때도 돕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보통 우리는 이를 안락사라고 말한다. 이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존엄사라는 표현을 더 선호한다. 오늘날 우리는 벌써 이 권리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누군가 음식이나 물, 투약이나 치료 등을 거부할 경우 그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게 비록 현대의학의 관성에 맞서 싸우는 일이 될지라도 말이다.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나 영양공급관을 떼어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하는 셈이다. 약간의 저항이 있긴 했지만 심장 전문의들도 이제는 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에게 심박 조율기를 꺼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 우리는 또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가 죽음을 앞당기는 걸 알면서도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처방하기도 한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약을 처방받을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죽음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철학적 입장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난관에 부닥쳐 있다. 다시 말해 외부적이고 인공적인 장치를 꺼서 생명 연장을 포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내부적이고 자연적인 기능을 멈출 권리를 부여하는 것 사이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볼 때 이 논쟁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고통을 연장시키는 실수와 가치 있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실수 중 어느 것을 더 두려워하는지에 관한 문제라는 의미다. 건강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막는 까닭은 그들의 정신적 고통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 기억하는 자아가 경험하는 자아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인식하리라는 걸 믿는다. 사실 자살 기도를 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 극소수만 재시도를 하고 대다수는 결국 살아있어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들을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나는 의료 행위의 지평을 넓혀서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걸 돕는 일에까지 손을 뻗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 그 힘을 남용하게 될까봐 염려되는 것이 아니다. 안락사에 의존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실수와 남용을 피하기 위해 무척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안락사 처방을 할 수 있는 곳,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그리고 미국의 오리건주, 워싱턴주, 버먼트주 등에서는 여러 세부 조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 우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 말기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도 서로 다른 개별적 상황에서 여러 번 요청한 경우여야 하고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는 확인을 거쳐야 하고 또 다른 의사가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고 확인해 준 경우여야 한다. 그럼에도 안락사 실행 권한의 적용 방식은 결국 광범위한 문화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수십 년 전 이 시스템이 정착된 후 별다른 저항 없이 사용 빈도가 상당히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12년 현재
네덜란드인 사망자 35명 중 1명이 안락사를 선택한다는 사실이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실패의 척도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마지막까지 좋은 삶을 확보해 줄 가능성이 있는 완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뒤처져 있다. 어쩌면 안락사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 탓에 장애가 생기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줄이거나 삶을 개선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강화됐을 수도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